조선 후기 아침을 먹으면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청년엄마는 누구도 따를 수 없었던 참봉 홍기섭. 어느 날 밤 그의 집에 도둑이 들었고 이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조선 야담을 만나보세요. 솥단지 하나를 둘러싼 감동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나라는 안팎으로 어지러웠고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관직이 낮으면 제대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홍기섭이라는 참봉이 한양 종로구 개동의 윗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홍기섭의 본관은 남양이었습니다. 집안은 양반이었으나 대대로 청렴하게 살아온 탓에 재산이라고는 변변찮은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참봉은 정구품에 낮은 관직으로 녹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섭은 그 적은 녹봉으로 부인과 단둘이 살아갔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의 형편은 궁핍했습니다. 쌀독에는 늘 바닥이 보였고 장독대의 된장과 간장도 언제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당은 춥고 여름이면 비가 새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홍기섭은 일찍 일어나 관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렸으나 상 위에는 보잘것없는 죽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날이 쌀이 다 떨어져 죽을 쏘았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이웃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홍기섭은 태연하게 죽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오. 끼니를 거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요. 하오나 나리께서 관청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이것만으로 어찌 버티시렵니까? 홍기섭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배는 고파도 마음은 편하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소. 그것이면 좋카오.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기섭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참봉들은 민원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아 생활에 보탰으나 홍기섭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날이 다른 분들은 모두 민원인들에게 푼돈이라도 받아 생활에 보태는데 나리께서만 그러지 않으시니 이 집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홍기섭은 죽그릇을 내려놓고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고혈이요. 관직에 있는 자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이겠소.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할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세월이 흐르며 남편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홍기섭은 죽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낡은 관복을 입고 갓을 썼습니다. 관복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갓도 빛이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다녀오겠소. 저녁에 늦더라도 걱정 마시오. 날이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홍기섭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홍참봉 나리, 안녕하십니까? 그렇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구려. 나리께서는 오늘도 관청에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렇소. 할 일이 있으니 가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홍기섭을 존경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청렴하고 정직한 그의 인품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홍기섭을 찾아와 상의했고
그는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관청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부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보잘것없는 밥상이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장에 가서 무라도 사오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오. 고맙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은 적었고 반찬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홍기섭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관청에 한 백성이 찾아왔소. 아들이 병들었는데 약값이 없어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찌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 그것을 주었소. 부인은 놀랐습니다. 나리, 그 돈은 우리가 이번 달사를 사려고 모아둔 돈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그 집은 우리보다 더 급한 형편이었소.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어찌 외면하겠소. 부인은 한숨을 쉬었으나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달을 어떻게 나렵니까? 걱정 마시오. 하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오. 지금껏 그래왔듯이 말이오. 홍기섭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어 방은 쌀쌀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청렴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견뎌야 했고 때로는 굶주림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기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었고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그날 밤 홍기섭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궁핍함도 고된 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달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홍기섭 부부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등잔불을 끄고 이불 속에 누웠으나 가을밤 찬바람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으나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나리, 나리, 깨어나십시오. 홍기섭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요?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마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당을 거쳐 부엌 쪽으로 가는 발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부인은 긴장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집 같으면 큰 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기섭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 어둠 속에서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도둑이 부엌에 들어가 훔칠 것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인은 두려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날이 솥단지를 떼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홍기섭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시오. 예, 그냥 두라니요? 솥단지마저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밥을 지으렵니까? 솥단지를 떼어가려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욱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요.
솥단지를 훔쳐서 팔아야 할 정도라면 얼마나 급한 형편이겠소. 부인은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걱정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리, 걱정 마시오. 솥단지 하나쯤은 다시 구할 수 있소. 하지만 저 사람의 급한 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오. 그냥 가져가도록 하십시다. 홍기섭은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부인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엌에 들어간 도둑은 암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 집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을 노렸으나 경계가 삼엄하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적한 곳에 있는 이 초가집의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둘러보니 훔쳐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한 물건은커녕 생활용품조차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이불과 헌 옷가지뿐이었습니다. 도둑은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최소한 솥단지라도 떼어가면 장에 내다 팔아 몇 푼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장독대에는 장독이 몇 개 있었으나 모두 낡고 작았습니다. 도둑은 솥단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솥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솥 안쪽에 밥을 해먹은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하면 솥 안쪽에 밥알이 눌어붙거나 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이 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아니, 깨끗하다기보다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둑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된장독과 간장독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나무젓가락 몇 개와 사기그릇 두세 개가 전부였습니다. 도둑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낮에 막노동이라도 해서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훔친 물건을 팔아 술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리, 저 사람이 솥단지를 가져가려는 모양입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둑은 움찔했습니다. 들켰다는 뜻인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호통을 치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시오. 솥단지를 떼어가려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욱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오. 남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둑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니. 하지만 날이 솥단지마저 없으면 걱정 마시오. 그 사람의 사정이 더 급할 것이오. 그냥 가져가도록 하십시다. 도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솥뚜껑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운 것은 솥뚜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도둑을 도둑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단 말인가. 도둑은 슬며시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솥단지를 떼어갈 수도 그냥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둑은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낮에 다른 집에서 훔친 엽전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7냥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가지고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엽전 꾸러미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엽전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일어선 도둑은 솥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솥단지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솥뚜껑을 덮고 그는 천천히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담을 넘을 때 도둑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둑은 담을 넘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홍기섭의 부인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부인은 장독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젯밤 도둑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던 것입니다. 장독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도둑이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구나.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솥단지라도 없어졌으면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솥단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솥뚜껑이 어제와 조금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둑이 열어보았던 모양입니다. 부인은 궁금한 마음에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솥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헝겊에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자 누런 엽전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7냥이었습니다.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엽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도둑이 훔쳐가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놓고 갔다는 말입니까? 나리, 어서 나오십시오. 부인은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홍기섭은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오? 무슨 큰일이라도 났소?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부인은 엽전 꾸러미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홍기섭은 눈을 비비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솥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도둑이 놓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홍기섭은 엽전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엽전 7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둑이 돈을 놓고 갔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려. 나리, 이것은 필시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내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7냥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쌀도 살 수 있고 뗄나무도 살 수 있고 반찬거리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나리, 이것으로 우선 쌀을 사고 뗄나무도 사고 고기도 좀 사면 어떻겠습니까? 나리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습니까? 부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홍기섭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어찌 하늘이 내려준 것이겠소? 홍기섭은 정색을 하며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솥단지 안에 돈을 놓고 갔다는 것이요. 하늘이 돈을 내릴 때 솥단지 안에 넣어두고 가겠소. 이것은 분명 그 도둑이 놓고 간 것이요. 그렇다면 더욱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두고 간 것이니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홍기섭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 돈은 틀림없이 잃어버린 자가 있을 터이요. 잃어버린 자라니요. 도둑이 이 돈을 어디서 구했겠소?
아마도 다른 곳에서 훔쳐온 것일게요. 그렇다면 이 돈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요. 그 사람은 지금 돈을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르오.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그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어디서 훔쳐왔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은 나도 모르오. 하지만 이 돈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오. 우리가 이것을 쓴다면 그것은 도둑질한 물건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소. 홍기섭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소. 이것도 마찬가지요. 비록 도둑이 놓고 간 것이라 해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이요. 그러니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홍기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대문에 방을 붙이겠소.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라고 말이오. 날이 그럼 혹시 돈을 잃어버리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소. 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요. 진짜 주인이라면 이 돈에 대해 자세히 알 것이 아니겠소. 홍기섭은 방으로 들어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먹을 갈고 붓에 묻혀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분은 이 집으로 찾아오십시오. 돌려드리겠습니다. 홍기섭. 글을 다 쓴 홍기섭은 종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기둥에 그 종이를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방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홍참봉 댁에 무슨 일이 있나? 돈을 주었나 보네. 허허, 그 가난한 집에서 돈을 주었으면 그냥 쓰면 될 것을 굳이 주인을 찾는다니.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홍참봉 나리는 역시 다르시군. 홍기섭은 집으로 돌아와 엽전 꾸러미를 방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부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소.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하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날마다 대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홍기섭은 평소처럼 관청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엽전 꾸러미는 여전히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해가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홍기섭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도둑으로 들어왔던 유씨, 성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홍기섭 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들려온 따뜻한 말들, 도둑인 자신을 불쌍히 여기던 그 마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주막에도 가지 못했고 도박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엽전 7냥을 놓고 온 후 그는 빈손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 돈을 홍기섭 부부가 잘 사용했는지 아니면 혹시 의아해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집 근처에 왔습니다. 멀리서 집을 바라보다가 대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대문 기둥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분은 이 집으로 찾아오십시오. 돌려드리겠습니다. 홍기섭.
사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돈을 주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돌려준다니. 사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주우면 주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쓰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돈을 주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내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홍기섭의 부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당황하여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혹시 대문에 붙은 방을 보고 오신 것입니까?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집이 누구 댁입니까? 홍기섭 참봉 댁입니다. 저기, 대문에 써 붙인 글은 무슨 뜻입니까? 부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 이른 아침 부엌 솥단지 안에서 엽전 7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쓰자고 했으나 나리께서는 이것이 분명 주인이 있을 것이라 하시며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붙인 것입니다. 사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이 솥단지에 넣어둔 돈을 이 집 주인은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리를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안으로 드십시오. 부인은 사내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홍기섭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날이 손님이 오셨습니다. 홍기섭은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앉으시지요. 사내는 방 안으로 들어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홍기섭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돈을 잃어버리신 분이십니까?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홍기섭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홍기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바로 그날 밤 이 댁에 도둑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홍기섭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십니까? 계속 말씀해 보시오. 사내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둑이 되었는지, 그날 밤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솥단지를 훔치려다가 방 안의 대화를 듣게 된 일, 솥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받은 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엽전을 솥단지에 넣어둔 일까지. 나리께서 저 같은 도둑을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소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인보다 훨씬 가난하신 분이 도둑을 도둑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다니. 소인은 부끄러워 죽고 싶었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낮에 다른 집에서 훔친 엽전을 솥단지에 넣어두고 왔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홍기섭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문에 붙은 방을 보고 소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나리께서는 그 돈마저 돌려주려 하시다니.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그 돈은 소인이 다른 집에서 훔친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속죄입니다. 홍기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고맙소. 하나 생각해 보시오. 그 돈은 내 것도 아니고 그대 것도 아니오. 다른 사람의 것이오. 그렇다면 그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소? 하오나 소인은 어디서 훔쳤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곤란하구려. 홍기섭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대가 기억을 더듬어 혹시 어디서 훔쳤는지 생각나거든 그 집을 찾아가 돌려주시오. 만약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시오. 그것이 진정한 속죄가 될 것이오. 사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정말 이 돈을 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갖겠소? 당장 가져가기 바라오. 홍기섭은 방 한 구석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소인은 오늘 비로소 양반다운 양반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오? 나는 다만 사람의 도리를 따랐을 뿐이오. 사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소인은 앞으로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맹세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소.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오. 사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을 하인으로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소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나리를 모시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홍기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인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홍기섭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가 진심이라면 이 집에 머물러도 좋소. 그날부터 유씨성을 가진 사내는 홍기섭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인이라는 신분이었으나 홍기섭은 그를 하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씨는 날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집수리도 했습니다. 홍기섭이 관청에 갈 때면 함께 따라가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홍참봉 댁에 하인이 생겼나 보네. 허나 홍참봉께서 하인을 둘 형편이 되시나? 그러나 유씨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는 마을 일도 도왔습니다. 우물이 막히면 달려가 청소했고 누군가 짐을 나르면 기꺼이 도왔습니다. 홍기섭은 유씨에게 글도 가르쳤습니다. 저녁이면 등불을 켜고 천자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썼고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유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홍기섭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소. 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요. 나리 덕분에 소인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대 스스로 선택한 것이요. 나는 다만 기회를 주었을 뿐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공부했습니다. 궁핍한 살림은 여전했지만 집 안에는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홍기섭 부인도 유씨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를 하인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씨는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하며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씨라고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홍기섭과 유씨는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니 수확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궁핍했던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쌀독에 쌀이 조금씩 쌓였고
장독대에도 된장과 간장이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관청에서 홍기섭을 찾았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그의 청렴함과 성실함을 인정하여 더 높은 직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홍기섭은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리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나리의 덕이 인정받으셨습니다. 유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홍기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오. 그대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오. 나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것이 나리의 덕입니다. 아니요. 그대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이 통하면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이오. 홍기섭의 지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봉에서 시작하여 주부, 판관을 거쳐 마침내 공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청렴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유 씨 역시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홍기섭은 그에게 작은 땅을 마련해 주었고 유 씨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군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도둑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군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홍기섭의 손녀가 헌종의 계비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들 홍재룡은 이풍부원군이 되었습니다. 홍기섭 가문은 조정에서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미 노인이 된 홍기섭과 유 씨는 함께 언덕에 올랐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나리,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유 씨가 물었습니다. 홍기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소인이 솥단지를 훔치려 하던 그날 밤, 나리께서는 저를 도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이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없소. 그대는 마음을 열었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소. 유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무슨 말씀이요?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았을 뿐이요. 그대가 없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홍기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부끄러운 것은 가난 속에서 사람의 도리를 잃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도리를 지켰소.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요. 나리 말씀이 옳습니다. 소인은 한때 도리를 잃었으나 나리 덕분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었소. 그날 밤 그대는 솥단지를 훔칠 수도 있었소. 엽전을 놓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소. 며칠 후 나를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소. 그러나 그대는 매번 옳은 선택을 했소. 그것이 오늘의 그대를 만든 것이요. 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리, 소인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리를 만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역시 그대를 만난 것이 이 생의 큰 복이었소.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두 노인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홍기섭은 오랜만에 그날 밤을 꿈꾸었습니다. 도둑이 부엌에서 솥단지를 열어보던 그 순간 자신이 부인에게 했던 말,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니 가져가도록 하시오라고 했던 그 순간,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결국 자신의 인생도 바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홍기섭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 씨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홍기섭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홍기섭을 청렴한 공조판서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홍기섭 자신은 그날 밤 도둑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일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높은 벼슬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 군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알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때 잘못된 길을 갔으나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더욱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청구야담에도 실려 후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번의 자비로운 마음이 도둑을 군자로 만들고 청렴한 참봉을 공조판서로 이끌었습니다. 홍기섭과 유 군자의 이야기는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가난이며 진정한 덕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선의 구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